냉전이 일어난 지역은 거기서 전쟁이 만약에 벌어지면 3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 냉전 지역이 어디일 것인가? 아시아 태평양, 남북, 중국, 일본 이런 대결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시아가 냉전의 중심지이고 열전이 또 유럽에서는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K방산에 투자하라의 저자이신 김민석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엔 처음이시니까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K방산에 투자하라를 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군사 월간지나 각종 주간지 등에서 국방 칼럼을 연재해왔고 군사랑 방위사업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방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거나 전문가분을 초대할 때 찐 전문가가 아니면 또 이게 또 어려운데 또 밀떡 출신이라고 하셔가지고. 부끄럽지만 인터넷에서 네. 뭐가 좋니 이제 설명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제 인터넷에 팬도 계셨는데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분이 제 옛날 팬이었다고 기억난다면서 제 책 한 권 공짜로 받아가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K방산 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내에서 뭐 투자했고 방산 뭐 빼놓을 수가 없는 산업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5년 이때쯤에 이제 제가 한참 이제 주식 투자 국내에서 할 때 방산 업종 투자 많이 했거든요. 네. 주로 어떤 거 투자를 많이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참고로 저희는 헤지펀드였기 때문에 네. 롱숏을 동시에 했다는 점. 롱숏을 동시에 했다는 점. 그건 제가 몰랐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낙후돼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아주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2015년, 2016년 기준으로 방산 수출액이 우리나라가 2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95억 달러고 우리가 최고 기준으로 137억 달러 이상도 노려본 적이 있고 올해는 지금 목표가 200억 달러인데 200억 달러. 200억 달러가 모두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마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한 거의 5배 정도 수출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200억 달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뭐 30조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이게 결국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K방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K방산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수출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가는 우리 방산을 사가는 주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가는 주체들은 결국 국제 정세를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리고 어제도 이제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젤렌스키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종전선언이 될 것으로 유럽 언론이나 우크라이나 언론 스스로도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상태랑 러시아 상태가 무조건 우크라이나가 지고 러시아가 이기는 상태다. 이렇게 말한 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종전선언이 미국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비판 정서가 미국,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요새 젤렌스키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무조건 종전협상에서 무리한 조건을 걷는 게 물론 뭐 일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기간에 이 결론이 나긴 어렵다. 즉 나토를 뭐 갑자기 트럼프가 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뭐 2주 안에 허락해준다. 이런 갑작스러운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최소 상반기까지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결국 이제 종전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그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새 말을 바꿔서 조금씩 기한이 늘어나고 있죠. 트럼프의 지금 외교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강압적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지점에서 생각해보면 아직 러시아한테 요구를 해서 뜯어먹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측이 더 뜯어먹을 그러니까 미국 기준에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미국은 요구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한테도 우크라이나한테도 지분을 요청할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를 하나 봤는데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미국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창의적으로 내가 이거 잘 이렇게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창의적이 저희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약간 걱정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역사를 좀 아시거나 최근 국사를 기본적으로 아신 분들은
우리나라 한국 전쟁 휴전 협정이 어떻게 일어난지 기억하실 건데 네.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이제 젤렌스키처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협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대신에 이제 젤렌스키보다 상황이 나은 거는 뭐 미국이 우리한테 전비에 돈 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부활을 하고 이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의 경우에는 전쟁도 그만두고 이 국경선도 유지해라 하고 뭐 히토리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물론 이 히토리라는 게 실제로 달성될지 안 달성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종전선언을 대가로 미국이 경제적 대가를 바란다는 건 정말 초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미국이 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밀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논리가 될 수 있겠으나 내용을 보면은 그냥 미국이 다 가져가겠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국내의 중시나 이런 것 중에 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네. 것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면 이번에 재무장관이 돼 베센트 장관이 직접 자기가 라이터가 돼가지고 쓴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경제가 좋아지잖아? 그럼 우리가 되게 좋은 구조를 만들 거야. 그럼 거기서 전쟁이 나겠니? 우리가 막지? 뭐 이런 이제 표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가 싶기도 하면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야 이걸 받아줬다가 나중에 좀 딴소리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제가 군사 전문가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취재를 하면서 그런 우크라이나 측 시각을 보면 미국의 투자라는 게 정말 있을 것인가도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네. 히토류 지원을 요청한 거는 다 아실 건데 히토류라는 게 사실 채굴 방식이 굉장히 인력 지박적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크라이나의 농업 기반이나 산업 기반을 뭐 미국 투자로 발전시켜가지고 그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을 사용해서 광물을 가져가겠다. 이거에 너무 1차원적이기 때문에 와 이게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나 싶죠. 네.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다.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도 이제 결국 또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바로 전화하지 않을까요? 젤렌스키랑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김정은 봤지? 우리도 하자. 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요게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취재하다가 얻은 서리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을 활용해서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그 지금 북한군이 10,000명 정도 참여해서 최대 4,000명, 최소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게 2차 인원들이 지금 투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2차 인원 투입을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직접 딜을 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2차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한테 종전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한테는 종전 협상하기 전에 야 내가 김정은이랑 친하니까 일단 북한군 오는 거 내가 막아줄게 요거 그 대신에 네가 뭘 줄래 이런 식의 협상의 기술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말 쓸 수 있는 카드 다 써가지고 최대한 국익을 하겠다라는 이제 트럼프 입장인 것 같네요. 여기서 저는 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과거의 미국 정책 같은 거는 플러스를 더 줄 테니까 내 편으로 와라 이랬는데 지금 트럼프를 한 거 보면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우리 편으로 와라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서 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건설 그다음 유럽의 그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좀 우려가 많죠. 이 북한 썰이 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북한군이 오는 걸 막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맞습니다. 뭔가 내가 뭘 줄 건가가 아니고 이게 뭔가 더 안 좋은 걸 얘기한 다음에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협상한다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이제 국제 정세에서 대표적인 전쟁이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국제 정세는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잘 되면 평화의 시대가 다시 올 거라 기대는 많았지만 3년 이상 진행되고 지금 종전협상의 기준이 미국이 뭘 뜯어가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들 이제 알고 있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해서 평화의 시대가 절대 오지 않는다. 절대 오지 않는다고 예측하는 이유는 딴 건 아니고 미국의 입장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이 전쟁을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억지를 하던가 아니면 침략당하는 국가한테 지원을 해주던가 지금까지 흐름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이고 침략을 할 국가 혹은 이제 군사적으로 남의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의 미국이 너무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종전을 할 때도 지원을 해줬으니까 돈을 줘야 돼 하니까 함부로 이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할 거고 미국한테 잘 협상을 하면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는데도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면피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준 게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악당들이 좀 더 활개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진짜 그러네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그냥 단순하게 젤렌스키 불쌍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막상 우리 입장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뭔가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그렇죠. 돈을 받아낸다는 건 원래 사실 미국 법에 모든 게 다 돈을 받아내는 규정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소련에 막대한 양의 군사 지원을 한 것도 50년에서 70년에 거쳐서 다 받아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무기를 빌려준 무기 대여할 때 받아내는 거랑 지금 이렇게 히터로 채굴꾼으로 받아내겠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채굴 권리를 가져간다라고 표현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버넌스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 거란 얘기잖아요. 내 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국제 정세 차원에서 보면은 전쟁이 더 많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네요. 예, 플러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악당이 예전 같으면 참았을 건데 이제 참지 않는 놈들이 늘어난다. 그러니까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악당은 누굴까요? 역시 아무래도 북한이 있을 거고 옛날에는 명분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이득이라든가 외교 논리를 따져가지고 군사 도발에 이런 걸 했는데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되면 될수록 북한한테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빌미가 돼요. 이제 북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것인지 아닌 거에 대한 논쟁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국제 기구에다가 요 드론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기게 된다. 그러면 한국이 굉장히 불리해지고 외교적인 망신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밀을 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군사 도발적인 걸 더 활개치게 하고 뭐 중국도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만을 침공할 때도 대만 사람들이 이 정도면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뜯어간 게 너무 많은데 물론 요거는 좀 다소 극단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이 트럼프만 바뀐 것이고 사실 미국의 행정부 시스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이 너무 부정적이라 말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에비에이션 위크에서 지금 본사가 워싱턴에 있고 저희 선배나 이제 선임 기자분 중에는 지금 DOD라고 국방부에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버한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도지가 있습니다. 도지. 네, 도지요. 도지 아시다시피 국가 효율부라 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이 정부 부서가 국방 쪽에는 건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영향력이 오고 있고 실제로 실수로 핵무기 관리하는 부서 사람들을 해고한 다음에 연락을 하려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요게 난리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요거 외에도 정찰 위성을 관리하는 부서에 기밀인 뭐 몇 명이 있고 연봉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 다 홈페이지에 까발려 버리고 도지 망령들이 국방에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지나 아직까지는 위험한데 요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나중에 도지가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네요. 실제로 지금 국방부에서 유럽 쪽의 전선이나 이런 비용을 줄이고 아시아 태평양에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말로는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집중한다 하고 유럽을 줄인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국가도 다 이제 군사력을 배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패권이 지금 강해졌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나 중동에 진출한 중국군 뭐 이런 것도 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싸그리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집중하겠다는 게 과연 이 정부 효율성 부서가 효율성 있는가 국방도 효율성 있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국방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이게 보면은 미국의 방위 관련된 주들은 방산주들은 주가가 안 좋아요. 말씀드릴 만한 게 몇 가지 있고 하는데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보잉 같은 미국 주식들, 미국 방산주들이 굉장히 안 좋고 팔란티어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다가 얼마 전에 조금 내려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지금 팔란티어 지금 한국에서도 진출 준비하고 있어서 담당자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미국 방위산업에 지금 특징이 결국 팔란티어가 잘 나가고 있는 게 두 가지로 있는데 한국에서 언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많이들 언급하는 거는 방산의 AI를
AI를 접속해가지고 그쵸. 돈이 많이 든다. 팔란티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이면에는 또 일론 머스크랑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보면 팔란티어가 단순히 매출이 높은 이유가 AI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AI의 가격을 높게 받아서인데 이 높게 받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팔란티어의 AI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도 이거 1시간짜리 엄청 재밌는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용역이거든요. 이종에 그 용역을 업체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방위사업체 지금 말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 RTX한테 받아요. 이 업체들은 정부한테 잘 보여야 되고 팔란티어는 아무래도 피터 틸이 일론 머스크랑 특수 관계니까 팔란티어한테 그 아무리 싸게 후려칠 수 없는 거예요. 을이 아닌 거죠. 아하. 매출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 비밀이 요게 있는데 요게 아하. 대해서 언급하는 분이 없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네네. 트럼프 연결돼 정부랑 있다. 일론 머스크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 그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도지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도지 일론 머스크고 피터 틸이고 거기가 그나물이 그 밥이고 쟤네들한테 매출 좀 많이 몰아주자. 가격을 깎지 말자. 이런 거네요. 네. 이 말을 실제로 이제 지금 한국에 방문한 미국의 N모사 방산업체의 고위 임원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팔란티어 같은 업체들을 미국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미워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설설 기고 있어요. 설설 기고 있는 네. 그 정도의 어떤 권력이 그러니까 협상력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네. 뭐 좋게 말하면 네. 협상력이 좋은 또 하나가 있어요. 많이들 알고 있는 게 이제 팔란티어가 AI를 잘 만들어서 매출이 높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팔란티어의 특수 관계가 매출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 요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팔란티어의 배후에 있는 뭐 마피아라고 하잖아요. 네. 페이팔 마피아라고 마피아, 예. 얘기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정책,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라 하지 않고 트럼프의 정책이라고 할게요. 네. 그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국제 정세에서 평화 시대가 오기는 어렵다. 더 군비 확장을 유럽도 그렇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게 논란이 될 만한 썰을 지금 한번 풀어주자면 요거에 대해서 제가 100% 믿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네. 유럽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화당 정부는 이제 불간섭주의 대신에 유럽의 평안 유럽이 지켜라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하는 말을 보니까 러시아한테 유럽이 기여해야 된다고 지금 입장을 가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유럽한테 이제 방위비를 높이고 트럼프의 그 GDP 대비 국방비를 많이 쓰라고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굉장히 푸시를 줬어요. 2기 정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의 유럽에서의 우위를 인정하고 이 협상을 위해서 유럽 자체도 협상 카드를 쓰고 유럽한테는 아예 야 너네들 그냥 우크라이나랑 지금 남아있는 우크라이나랑 그냥 속닥속닥하게 살고 러시아랑 바랑할 생각하지 마. 군사력 뭐 이렇게 오버하지 마.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의 경우에는 소수 의견이지만 특히 폴란드 전문가들이 많이 경고를 하고 있어서 폴란드요. 예, 이게 걱정이 된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러시아를 지키는 최전선이 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그쵸. 무너지면. 맞아요. 그래서 군비 증강을 하고 싶고 우리나라 무기도 더 사고 싶은데 미국이 이거 약간 반응이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폴란드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의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GDP 대비 국방비가 항상 유럽이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높았던 유일한 유럽 국가가 폴란드고 그러니까 폴란드한테 좀 배워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있는 이게 좀 기류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러시아 나쁜 놈 이런 분위기였다가 러시아도 이렇게 좀 띄워주면서 유럽을 압박해가지고 유럽이 좀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뭐 그런 전략으로 쓴다는 건가요? 뒷부분 너무 복잡해서 알버트라고 하는 폴란드 전문가 주장하기로는 원래 미국은 폴란드에다가 4개 여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걸 희망을 했고 대신에 이제 폴란드 육군력을 증강시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너의 육군력을 늘리지 마라. 4개 사단에서 더 이상 늘리면 미국의 최신 전투기 공급을 막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X에서. 물론 이분이 말이 모두 정답은 아닌데 폴란드라는 국가 특성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종전 협상이 되고 하면 이제 남은 것은 폴란드가 유럽의 최전선이고 군비 증강을 더욱더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 무기도 많이 살 수 있을 거고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국이 탐탁지 않게 여긴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군비 증강에 브레이크가 걸릴 거고 유럽은 더욱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이게 그동안에는 폴란드가 자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 보내니까 우리는 무기가 없다 빨리 생산해 뭐 이렇게 빨리 한국에 전화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이걸 막으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제 이제 뭐 독일 뭐 총선도 있었지만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막 네. 지금 큰일 났어요. 다행히 유럽 자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군비 증강을 하고 방위 사업을 육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독일도 지금 총리로 유력한 분들이 독일의 재무장이라든가 유럽에 다시 복귀를 요청하고 있으나 문제는 극우 정당입니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의 특징이 또 하나같이 푸틴과 러시아에 친절해요. 여기에 제일 극단적인 게 헝가리 오르반인데 헝가리는 또 사실 국방력 강화로는 또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GDP 대비 국방비가 높은 국가인데 이 오르반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제 친러시아적이고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그 극우 정당 총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극우 정당들이 러시아 대결 꼭 해야 돼?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아? 같은 유럽인데 네. 이런 의견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얼마나 확대가 되느냐, 이들이 정권을 잡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정당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데요. 네. 이게 뭐 하나도 정리가 되는 게 없어 어떻게. 물론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상황 정세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복잡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핵심은 냉전 시대 때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를 지금 트럼프 정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거 아닐까 합니다. 지금 냉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콜드워잖아요. 네. 콜드워가 시작된 거 아닐까요? 지금 이미? 냉전 시대에 제일 위험했던 곳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진 유럽이었고 그 대결 구도를 냉전이라 불렀어요. 네네. 특징이 뭐냐? 여기 말고는 다 전쟁을 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월남 전쟁이 일어났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 아프리카는 전쟁이 일어났고 냉전이 일어난 지역은 거기서 전쟁이 만약에 벌어지면 3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냉전이 만약에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그 냉전 지역이 어디일 것인가? 저는 사실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남북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일본 이런 대결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시아가 냉전의 중심지이고 열전이 또 유럽에서는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정학 관점에서. 소름 돋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냉전의 중심이 되는 게 전쟁이 안 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증명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이에요. 네, 실제로도 그랬고. 네. 왜냐하면 그리고 냉전 시대 때 독일의 국방력이나 군사 그 방위 사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된 것도 사실 냉전의 최전선에 있어서 발전한 거니까 대충 우리나라 상황이랑 맞아떨어지는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네요. 다만 이제 지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뭐 좋은 멘트 뭐 김정은과 친하다 이렇게 했지 구체적으로 액션을 한 플랜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제가 이제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말을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북미 관계 말고 북일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일 관계가 이 상황에 대해 지금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이야기를 들은 게 교도통신 기자분한테서 들은 게 네. 어떤 거냐면 21세기로 일본 총리가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한다. 요런 이제 움직임이 공개적으로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랬거든요. 이 연락사무소란 건 대사관의 이전 단계예요. 약간 그래서 외교 관계를 시작한 건데 원래 아베 총리나 기시다 총리 시절에는 추진을 했으나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일본에 지금 납치 문제가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멋대로 일본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공작원을 썼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요거 협상이 돼야지 이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복원된다는데 지금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 있다. 납치 협상이랑 이 설치랑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납치 문제에 대한 협의나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 북미, 한일 관계는 굉장히 또 복잡해지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앞으로도 아마 이제 당분간 이제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유지해야 되고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일본과 북한이 가까워지고 미국의 트럼프는 또 김정은이랑 통화를 한다고.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고 이게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어 그냥 썰이니까요. 그쵸. 다만 이런 기미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북일 관계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북일 관계? 일본과 북한? 아예 그냥 뭐 당연히 뭐 연락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연락사무소를 추진한다. 이게 또 의미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국과 일본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같이 세트로
개선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입장에서는 북한이 분명히 우리 수도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적인 분명하고 네. 주적이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또 이 과정에서 패싱되지 않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다만 이제 제가 뭐 그 인사이트가 있어서 정치인분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런 해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좀 놓치지 않고 면밀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저희 기자님이 쓰신 책 이름이 K 방산에 투자하라잖아요. 이제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이제 너무 처음은 재밌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K 방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짧게 유튜브 버전을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테무나 알리같이 짝퉁으로 시작했다가 정품이 되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어차피 카피를 할 건데 기술을 정식으로 라이센스 해주면 선진국들이 더 이기지 않느냐 이런 식의 약간의 무대포 정신이 있어서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발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산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국산화 정책이 뭐냐? 카피였어, 카피. 카피를 한 이유는 우리가 외교 관계가 불안해지면 언제 무기를 공급할지 모른다. 요새 이야기하는 공급망 이슈가 그때도 있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박정희 정권이 독재를 비판하는 카터 정부라든가 미국이 이따금 박정희 보고 독재하지 말라니까 미국으로 오는 무기들이 언제 끊기지 몰라서 시작한 것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 방위 사업과 율곡 사업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결국엔 카피가 중심이었고 카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역분해를 하고 설계를 바꾸고 똑같이 되는지 보고 이런 것을 시작을 했다가 1980년대부터 조금씩 우리나라 국산 오리지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80년대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지금 현무 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카피를 그대로 한 건 똑같은데 용도를 바꿨어요. 원래는 지상에서 하늘의 비행기를 향해 혹은 미사일을 향해 쏘는 대공 미사일이었는데 지대공 요거를 지대지 그러니까 북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개조를 우리가 스스로 해본 게 IP라고 하긴 못하지만 독자 개발 무기의 시작이었고 네. 그 다음에 전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생산은 독자적으로 하되 설계도를 미국에서 들여오거나 아니면 미국의 기술자를 들여와가지고 설계 검증을 하거나 해서 군함이나 전차를 생산한 게 1990년대 초까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출을 생각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부터 생성된 이제 국방과학 연구소의 그 무기들이었는데 지금 K9 자주포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큰 베스트셀러 판매 제품이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개발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을 수입하고 한국화해서 만든 자주포를 만들려다가 한국이 이제 카피 잘한다는 게 소문이 나서 외국 업체들이 거절했어요. 미국의 유나이티드 디펜스니 뭐 스위스의 모하건이 다 거절해서 독자 개발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위험한 결정을 한 게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그동안 70년대 이후로부터 산업 역량이 발전했으니까 원래는 이제 ROC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기의 요구 성능을 어떻게 잡을 거라 할 때 그냥 동종 미국제 무기랑 똑같이 만들고 이렇게 했다가 미국제보다 더 좋은 걸 만들자 처음으로 결정한 게 이제 K9 자주포가 된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목표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저보다 약간 젊은 거예요. 아마 30살이 넘는 무기인데 네. 그때 너무 목표가 높아가지고 개발을 하다가 이제 연구원분이 순직하시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잡은 목표가 정확하고 적절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정도 계속 이렇게 판매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경향에 이제 아무래도 큰 영향을 준 거는 남북 관계입니다. K9 자주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이제 이런 자주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게 연평도 포격 사건인데요. 그때 영상을 기억하신 분도 많겠지만 그때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북한이 선제 공격으로 해서 막 진지가 타고 막 벙커를 했는데 벙커 위에서 불이 번지는데 거기서 포탄을 공격하면서 쐈거든요. 네네. 이 사진이 진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나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해외 세일즈를 하신 분들 중에 해병대 출신 분들이 계신데 네네네. 그때 계셨던 분들이 아니면 고개 알고 있던 분들이 가서 내가 북한군 이렇게 왔는데도 썼다. K9은 그때도 잘 작동했다. 요게 엄청나게 주목을 받은 거죠. 한국 방산이 잘 나가게 되기 몇 년 전부터 K9은 그때부터 잘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부터 잘 나갔었는데 요런 비밀이 있었던 거고 이런 사건이 없지만 이제 성공한 것들 중에 FA-50 경전투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K2 전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 그러니까 국산화해서 이제 독자적인 IP를 만드는 과정에 그냥 독자 IP를 가질 때 투자랑 그다음에 요구 조건 성능을 좀 도전적으로 했고 이 도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K9, 현무 그러면 지금도 이제 K 방산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이것이 1980년대,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태무를 비유해주는데 짝퉁으로 시작해서 카피로 시작해서 한 거군요. 네, 실제로 청계천에서 부품을 떼다가 만들거나 아니면 그 기술자분들이 공구가 없어가지고 이제 공구 상가 가서 구해서 만들어 오는 그런 눈물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엿하게 이제 산하의 사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해외에서 보는 시각들은 어때요? 국내 방산 업체에 대한? 지금 현재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의 기준으로 한국 방사능 수위는 전 세계 9위 정도 되는데 네. 9위라는 수치가 뭐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들 중에 인구가 우리보다 작은 나라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 핵보유국이에요. 핵무기도 없는데 그리고 작은 나라인데 이 정도 수출 성적을 보이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정도가 이제 비교할 수 있겠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뭐 인구도 1억 이상이고 막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의 방위 사업에 대해서 원래는 그렇게 낮게 평가를 하다가 실전 경험과 그다음에 꾸준한 R&D 무슨 말이냐면 지금 K2 전차랑 경쟁하고 있는 제품 중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1978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아직까지도 팔고 있어요. 엄청 나보다 오래돼서 40년이 넘은 디자인인데 네.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제차가 나와가지고 이제 20년 됐거든요. 이것도 이제 길다고 하시면 길게 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젊은 전차예요. 그래서 신규 IP라고 할 수 있는 신규 개발 무기들이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다. 그 다음에 성능 개량과 새 버전을 많이 내놓는 국가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숙제가 조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 책에도 써놨는데 우리나라 잘 팔린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완벽하게 국산화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기술 자립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100% 너네 기술 아니잖아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도 그 탱크에 들어간 이 부품은 우리나라 건데 너네들한테 수출 승인을 안 내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파워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일산 이 MTU라는 데서 만든 디젤 엔진인데 독일에서 한 번은 수출 금지를 때려서 중동 수출이 아예 금지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작년에 STX 엔진에서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 국산화에 성공한 이 엔진이 바로 이집트에서 테스트돼서 합격되고 이렇게 수출이 됐죠. 이게 국산화가 안 되었으면 안 됐을 건데 이게 성공해서 잘 된 사례고 이렇게 외국 애들은 지금 그래서 외국 방사는 한국이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카피라고 무시를 하다가 이제 스스로 자립을 하니까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계를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 이제 방산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그러려면 또 이제 넘어야 될 산도 있을 것 같고요. 책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으로 나누자면 단기적으로는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나 미래전을 생각하는 분들이 재래식 무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수적인 뭐 미사일 무기라든가 폭격이라든가 이런 신무기들이 많이 활약할 거라 생각했는데 탱크도 많이 필요하고 장갑차도 많이 필요하고 포도 필요하네? 이런 게 당분간 다 고쳐지긴 어렵기 때문에 향후 10년 안에는 이 재래식 무기들의 추가적인 성장이나 수출이 기대되고 근데 요거 좀 여쭤보면 네. 이제 뭐 그냥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번에 러우 전쟁 보니까 AI가 진짜 중요하긴 해. 근데 AI가 중요하던 거는 과거에 안 중요하던 게 이제 중요해진 거고 야 그렇다고 탱크 없이 되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답이 뭐냐? 탱크에 AI를 붙여야 되는구나. 이 비슷한 이야기를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네네. 장기적으로는 사실 위험성이 있고 이 위험을 이겨내야지 한국 방산이 발전해요. 탱크에 AI가 붙어야 된다. 탱크에 드론도 붙어야 됩니다. 탱크가 드론 항공모함처럼 이제 변하는 거죠. 탱크가 네. 항공모함인데 드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해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방산의 단점이 뭐냐면 신특수 무기, 신형 무기에 대한 기술력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유럽이나 미국이 좀 더 발달했을 거 아닙니까? 군사과학 기술이. 우리나라는 재래식 중심이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AI 기술, 그 다음에 드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졌어요. 막 몇십억짜리 탱크가 몇백 달러짜리 드론에 파괴되니까 꼭 탱크가 필요해? 장갑차가 필요해? 드론에 다 부서지잖아. 이런 의심을 가진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방산 제품이 만족할 수 있는지 요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과제고 네. 실제로 그래서 로템이나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극복하기 위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걸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폴란드 수출이 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한 드론 항공모함으로 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드론을 출격하고 착륙시킬 수 있는 드론 스테이션 같은 게 장착되고 그리고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드론 제모 같은 걸 만들어서 전차가 드론을 요격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 요격 방식에 AI가 들어가요. 자동으로 드론이 오는 것 같으면 기관총이 알아서 추적하고 쏘고 이런 기능이 있고 반대로 이제 대공포나 이런 것도 AI나 드론을 넣어가지고 감시를 확장하거나 기능을 발전한 대공포 같은 게 중동 시장에 지금 제한되고 있어서 이게 잘 완성되고 완성도가 있다면 야 드론 때문에 전차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드론 무용료나 이런 걸 잠재울 수 있고 우리나라 방산 수출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드론 항공모함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데 실제로 이게 양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개발 계획 중이고 지금 K2 전차 개량을 해서 드론을 운영하는 것을 기능을 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냥 금방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너무 전문적인 걸로 들어가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기본적인 기초 기술은 이미 우리나라 업체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탱크의 복잡한 시스템과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 레비를 하나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은 테스트나 시험이 필요해서 기술력 자체는 충분히 있으나 요 통합하는 데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것대로 되고 이것대로 되는데 이걸 붙이는 게 또 어려운 기술이 될 수 있겠네요. 체계 통합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하는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기에서는 요거 하나 때문에 몇 년씩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멀쩡하게 다 각각 잘 돌아가는 게 통합되니까 못 쓰는 물건이 나오기도 해요.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AI 드론, 그러나 AI 드론을 무력시키는 또 전차, 그러면 AI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드론이 나오고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발전이 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중사과학 기술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는 한 가지 있어요. 아무래도 드론이나 이런 AI 기술의 재래식 무기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고 우리나라는 성능 개량하는데 시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네. 항상 우리가 뒤처지거나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우리나라 이제 방위 사업들이 이번에 이제 성장도 하고 이제 R&D 역량도 높아지니까 그쵸. 투자를 좀 더 한다면 요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내고 이 최신 무기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들을 만들어낼 기회를 좀 찾아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미국이나 유럽의 업체들은 신특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보다 좀 기술적인 우위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분명히 있지만 가성비는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갈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미사일을 구매하려는 사업이 있는데 네. 한국의 그 하나의 CTM-290 천무라고 하는 것과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LRAF 라는 신형 미사일들이 서로 경쟁을 했는데 이게 크기는 비슷해요. 네. 근데 미국 미사일이 한국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2배 더 길어요. 대신에 가격도 비싸요. 노르웨이는 고민 끝에 가격이 비싸도 좀 더 사거리가 긴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미국제 미사일 샀는데 이게 각각 나라마다 기능에 대한 니즈, 그다음에 요 정도 성능만 있으면 괜찮다. 이런 거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기획이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의 기술이 더 좋다고 해서 미국산 무기가 팔린 게 아니고 어떤 나라의 조건이나 뭐 지형에 관련해서는 500km가 아니라 300km도 필요하다. 그러면 훨씬 더 싼 우리나라 미사일이 팔리고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고 우리 K 방산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K 방산에 투자하라 이거니까 투자하라는 거죠? 네. 네, 투자하라는 거고 이게 계속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 책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이제 K 방산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뭘 봐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면 먼저 총론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론적으로 봤을 때 K 방산의 성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지 않으나 투자자 관점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신중하게 투자를 하고 이게 일반 산업과 무엇이 다른지 그쵸. 이거를 좀 알고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산업체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공시에 보면 뭘 팔았다는데 뭘 팔았는지 어디에 팔았는지 안 쓰는 게 많아요. 심지어 그거를 제가 취재를 했을 때 보도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를 했을 때 그 구매 국가가 구매를 취소해버린다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몇 조 원짜리 사업도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자면 아랍에미레이트가 T-50 훈련기를 이제 한국 항공 우주 산업에 구매를 하려고 막 협상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게 엠바고라고 해서 이게 깨지니까 순식간에 거래가 박살이 나서 그때 이제 정말 대한민국 방위 산업들은 솔직히 말해서 시겁을 했죠. 이게 이런 대규모 그 거래를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이런
계약증권 하나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형 방산업체들의 대형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취재를 하고 자세히 조사를 하면 알 수는 있지만 고객을 위해서 사실 발표하지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네. 이런 리스크는 좀 감안하시되 다만 이제 각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R&D 저는 R&D 역량 그들이 어떤 R&D를 하고 있고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다 검색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보시고 투자해라. 근데 단순하게 올해 뭐가 될 것이다. 내년에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은 좀 실수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방산 거래는 규모가 큰 대신에 우리 수출 국가들이 쉽게 말하면 왕국이라고 하죠. 네네네. 중동도 물론이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한순간의 결정으로 딜이 깨지거나 이런 게 아니면 다시 진행되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대형 무기소비 사업에 대해서 빠른 기대를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하는 것을 이거는 이제 정보를 많이 가진 분도 사실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왜 이런 그 방위 관련된 계약들은 엠바고가 많이 붙고 이거 샀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걸까요? 저는 이제 요거를 너무 답답해서 저 기사 한번 지어진 적이 있어서 네네. 한국 방산업체가 아니라 중동이나 이런 데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왜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냐? 옆에 사람이 네가 무기를 샀다는 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치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우리나라한테 구입하는 것도 그 상대방한테는 치적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공개를 하고 싶은데 한국이 먼저 김이 새면 말씀하시는 분의 위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야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서 할 거다라고 해서 빵빠레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기서 벌써 터졌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파는 무기들이 시절에 쓰일 거 아니에요? 시절에 쓰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 그 회사 정부나 이런 왕국에서는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투를 하는데 같은 무술인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네. 미사일 산다. 이러면 약간 그 나라의 위신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전력이 미리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몇 억짜리고 몇 개의 규모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로 사실 웬만한 건 다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좀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국방력 건설에 대한 보안 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 나라에는 몇 대의 전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을 거라는 것을 적군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는 뭐 그런 걸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거 보도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적군한테 물론 그거 안다고 해서 뭐 전쟁에서 큰 대세를 정하진 않겠지만, 이 방산 산업이라는 것이 무기 체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부지런할수록 그 낭패를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너무 빨리 이제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 막 못 견디고 팔았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봤던 소식들이 막 그 보도가 되고 올라가고. 열받죠. 예. 제 경험은 아닙니다. 네. 네, 아니, 요런 거 있으니까 신중하게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대형 무기 계약 사업들이 계약이 되면 좋아요. 근데 계약이 파기됐다는 보도를 했다고 해서 쉽게 팔거나 아니면 당장 다음 달에 된다고 해서 막 바로 사고 이게 위험해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됐다가 갑자기 안 됐다고 이런 것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K2 전차 폴란드 수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원래는 폴란드가 K2 전차를 사고 싶다고 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한참 전에도.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 폴란드는 급하지 않아서 야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너네들이 다 개조를 해줘. 개조하는데 한 10년 걸릴 거야. 그래 알아서 개조를 하고 오면 우리가 살지 말지 생각할게.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폴란드가 말한 폴란드 버전 K2 전차를 막 새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이랬다가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제 갑과 을이 바뀐 거죠. 급하게 필요해 하니까 그쵸. 앞에서 만들었던 버전 이런 개발비 이런 거 다 치우고 지금 있는 거 내놔 해서 급하게 수출했는데 수출이 또 잘 되네. 그러면 요 버전으로 이제 폴란드에서 현지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현지 공장을 폴란드 정부도 몰랐던 게 현지 공장을 만들다 보니까 폴란드의 그 산업 능력이 떨어져서 가격도 올라가고 납기도 늦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년을 하자 해서 지금 폴란드 2차 계약이 지금 노템 주주분들한테는 최대 이슈인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작년에서 이제 올해로 지연됐어요. 네. 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폴란드 정부가 협상 전략을 언제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만 우리 제품의 그 신뢰성을 믿는다면 투자를 해도 되지만 당장 올해 될 거야 이렇게 하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를 미리
정하거나 사전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진짜 대통령도 모르고 롯데 아무도 사장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르는 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기자님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펀더멘탈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제적인 해자가 무엇인가는 결국은 R&D 역량에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R&D 역량은 항상 상대적인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우리 경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지금 이제 K9 자주포의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독일을 아무래도 이쪽이 강자이기 때문에 PZH-2000이라는 경쟁자가 있었어요. K9보다 성능도 좋고 더 비싸고 생산 수량도 작아가지고 고성능을 원하면 무조건 독일산을 사야 되고 가성비를 원하면 한국산을 사야 되고 요게 최근까지 있었다가 이게 지금 역전되기 시작해서 독일산보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최신형의 경우에는 K9A2라 해가지고 자동 장전되고 발사 속도도 늘어나고 사거리도 늘어나고 독일이 다 능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은 이 경쟁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저렴하고 유지비가 낮고 대신에 이제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제 좀 정비 비용도 줄어들고 이런 걸로 다시 좀 방향성을 틀었어요.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뀌고 제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아이폰과 갤럭시 비교를 항상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카메라단가 이 획득 담당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어느 업체는 우리는 이제 어느 나라 사업에서 이길 수 있다, 질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다 보면 그 투자도 같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에서 최근에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 에어로일 것 같고 그리고 현대 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이제 카이까지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각각의 회사들이 어떤 포지셔닝이 있고 무엇이 이제 좀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위 사업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가령 KF-22 전투기가 이제 가장 떠오르는 수출 아이템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도입이 지금 예정된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인데 네. KF-21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 엔진은 하나 에어로, 전자장비도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 뭐 이래서 하나 에어로가 들어간 부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탱크나 함선에도 비슷한 현상이 많아요. 하나가 제작하지 않는 이 무기들도 사실 하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방산이 전체적으로 잘 나가면 같이 성장하는 게 하나 에어로의 특징이다. 다만 이제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서 지금 큰 사업이 하나 있는데 요게 사업이 성패에 따라서 지금의 가치가 고평가될 것인가 저평가될 것인가 좀 갈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조 원이 넘는 사업이 중동의 모국가에서 진행 중인데 요게 이제 수백 대의 장갑차를 수출하는 사업이고 요게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 그 호주 장갑차 수출 이래로 최대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게 되는 거고 수백 대면 정말 엄청나네요. 10조에 가깝습니다. 10조 원. 네. 다만 이제 요게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어느 누구도 몰라요. 지금 이제 기대감은 계속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그 계약이 언제 될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말 잘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경쟁 입찰이고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약 언젠가 될 거를 알고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 걸 말리지는 않겠지만 요게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제작사도 모를 부분이라서 그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만 믿고 이제 투자를 하시기는 이건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네. 100% 되는 사업은 없다. 하나 에어로가 정말 좋은 기업이고 또 국내 방위 산업이 커지는데 요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투자해야 되는 맞습니다. 종목 중에 하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대형 프로젝트가 걸려 있다 보니 기대감이 반영되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 안 되면 또 이제 리스크가 있겠죠. 그리고 또 현대 로템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 로템은 하나 에어로보다 전체적인 규모가 작고 특히 K2 전차라는 단일 상품이 엄청나게 거의 1000대 정도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인데 핵심은 폴란드와 이제 폴란드의 그 지정학에 너무 연관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했듯이 K2 전차 2차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크게 갈리는데 지금까지는 매우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현대로템의 전차를 선택하지 않으면 폴란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전차를 살려면 너무 비싸고 성능도 안 좋고 그리고 현대로템이 제시하는 게 폴란드 방위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이런 제시를 할 수 있는 방위 사업체가 전 세계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으나 포트폴리오가 다른 회사 그러니까 특히 하나보다는 좁아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10개국 이상이 팔렸는데 K2 전차는 대부분 다 터키에 기술 수출한 것,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에 수출한 것 이렇게 2개국에 판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K2 전차가 잘 팔리는 게 중요한데 폴란드
폴란드가 중요하다. 넥스원은요? LIG 넥스원. LIG 넥슨은 LIG 넥슨과 함께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하나 시스템입니다. 지금 아직은 하나 시스템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분리된 회사고 옛날에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였어요. 이게 참 애매한 관계입니다. 저는 책에서 5월 동조의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 수출 베스트셀러 작품 중에 천궁 대공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탄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인데 미사일은 LIG 넥슨이 만들고 레이더는 하나가 만들어요. 그래서 둘이 다 잘 돼야지 이게 수출이 되고 수출할 때 하나 시스템이 하청으로 들어갔냐 아니면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하느냐 이게 나라별로 달라서 요 계약 이슈가 이제 이라크 쪽에서 좀 있고 지금 현재 이제 하나 시스템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LIG 넥슨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하는데 하나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LIG 넥슨은 돈을 더 달라 이런 걸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둘이 힘을 합쳐야지만 이 수출 시장에서 잘 나가고 경쟁도 하지만 협력도 같이 해야 되는 좀 복잡한 관계예요. 이 천궁 미사일 말고도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또 엄청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데 무인 수상정 사업이라는 거를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이 둘 다 도전했는데 LIG 넥슨이 이겼거든요. 요 과정에서 경쟁한 게 진짜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진짜 저 같은 기자한테 설명할 때도 네. 정말 좀 적개심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예, 진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옛날에 그 막 커미션에서 경쟁하듯이 굉장히 경쟁심을 가지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다른 팀은 또 하나랑 LIG 넥슨이랑 또 잘하고 힘을 또 있고. 합쳐서 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딱 말 그대로 5월 동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잘 협력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저는 조금 불안한 점이 있어서 아하.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좀 역할을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무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네. 업체 주도 개발과 정부 주도 개발이 있습니다. 아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무기들은 거의 다 정부 주도 개발이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드는 것만 업체 주도 개발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공기 주만 정부 주도라는 거는 정부가 이거 만들어줘라고 얘기하고 비용 들어간 거 있으면 얘기해. 그래 내가 거기다 좀 더 얹어줄게. 이런 느낌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뭐예요? IP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정부 그 국방부 산하의 네네.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업체들한테 취재업체나 아니면 제작업체를 하청을 주는 거예요. 설계와 이 모든 책임을 다 정부에서 주는데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이 원래는 라이벌인데 같은 제품을 이제 합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정부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생기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산업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LIG 넥스원도 그 방향성이나 전망은 나쁘지 않은 거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이란이 굉장히 불안해요. 무슨 말이냐면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방어를 해야 된다는 중동 국가들의 수요가 매우 높고 네. 요것 때문에 지금 천궁이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이 이미 팔린 것은 물론 저번 주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IDEX 2025냐는 굉장히 큰 방위사업 전시회가 갔는데 거기서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슨이 LSM이라는 그러니까 천궁보다 더 성능이 좋은 대공무기 그리고 가격도 비싸겠죠. 요거를 마케팅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아요. 조만간 수출이 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성능이 좋은데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그 LAMD라는 차세대 대공무기 체계도 요것도 이제 하나 시스템이랑 LIG 넥슨이 같이 만들어야 또 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천궁보다 조금 더 작지만 대신에 작은 로켓 같은 것도 요격할 수 있는 거. 대공 미사일 종류가 지금 세 종류가 다 수출 전망이 밝고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계속 대공 미사일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방향성이 진짜 좋네요. 근데 마지막 한 종목이 있죠? 카이. 이 종목은 좀 약간 뭔가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네, 카이의 경우에 지금 제가 전통이 카이 전통이라서 이것도 가져왔는데 네네네. 카이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앞에 말한 회사들보다 낮죠.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낮다고 그 회사의 성적이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성상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대표이사를 지정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좀 저평가 받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기업의 특성의 마케팅 부분에도 있기 때문에 카이가 주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서 이게 비판한 점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해외 그 취재를 나가나 했을 때 카이의 마케팅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표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낮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 포텐셜이 다 있다. 특히 KF-22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상당히 활약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카이의 특성상 이제 공기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이제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지금 현재 제 시점, 이 방송한 시점에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당분간 민영화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현재 시스템 그대로 간다. 요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K방산에 투자하라 이 책의 저자이신 김민석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고요. K방산에 투자하라라는 책은 K방산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에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금융과 재정,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정보라든가 아니면 금융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큰 부분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런 기업 정보나 투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이 무기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여기에 왜 팔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요거만큼 제가 좋은 책이 없다고 제가 단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 네네. 지금 K방선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책들 중에서 이렇게 히스토리를 비롯해서 어떤 맥락으로 팔리는지 그리고 네. 해외 경쟁자가 있는데 경쟁자 대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네. 이것을 우리나라 방산 중에서 이제 유명한 10개 무기 체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요게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신경을 써서 만들었고 네. 결국 제 책을 읽게 되면 K방산 경쟁력이 무엇에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 요게 대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출판사하고 연락을 해서 K방산에 투자하라 이 책을 5분에게 선정해 가지고 책을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테니까 꼭 댓글 달아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